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남방이 심한데요. 광저우의 메이저우취, 하이저우취 같은 곳에서는 수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광저우시 전체로는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광동성 정부 공식 발표를 보면은요. 11월 20일에 296건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1일에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때 광저우시는 신규 확진자가 8,000명이 넘는다고, 그리고 현재 신규 확진자는 20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발표 시에 억제했던 숫자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제대로 된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광저우 공항이 있는 바윈취도 일부 밀집 지역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복잡해서 통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시정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광저우시 인구가 1,800만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 메이저취의 차오난 지역만 해도 18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180만 명이 있는 이 지역을 전부 봉쇄를 해버렸죠. 그리고 매일 핵산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다른 구로도 이게 확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광저우시의 상당 구역이 봉쇄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SNS를 보면은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봉쇄가 된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가서 코로나 진단을 했는데 한 동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염자로 나타나는 등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제로 방역 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런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저우에 계시는 제 지인이 한 분 계신데 이분 말씀으로는 광저우시 정부가 방창이웬, 그러니까 임시로 감염자들 격리시키기 위한 대규모 격리소죠. 이 방창이웬을 25만 명 규모로 지금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에 의하면 이 메이저우취라든가 하이저우취 같은 경우는 광저우시 외지에서 주로 허들의 일을 하는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저우 시민들이 쉽게 손가락질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당사자들도 자신들이 차별을 당한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역을 봉쇄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이 봉쇄를 뚫고 뛰쳐나오고 밖에서 막고 있던 경찰차를 다 뒤집어 엎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중국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거죠. 광저우는 이제 봉쇄가 전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광저우시의 지금 감염 곡선을 보면 3, 4월 달 상하이가 완전 봉쇄될 때 그때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실시 중인 이 제로 방역 정책, 이것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사실 지금 베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도 사방에서 감염자가 나오면서 베이징시의 내비게이션 어플을 보면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을 표시를 빨갛게 해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방에 빨간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 방역 정책의 난맥상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중앙정부가 일부 방역 제한 완화가 들어가 있는 20가지 조치를 발표했죠. 그런데 이것은 탕핑이 아니고 요화, 그러니까 개선을 한 거라고, 느슨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 제로 방역 정책은 여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헛갈리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방역 완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전염병 전략은 여전히 제로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중앙정부의 시그널이 양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허베이의 스저장시 같은 경우에는 14일부터 시가 운영하던 무료 핵산 검사소를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도 전에는 매일 이 핵산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탔어야 되는데 이제 확인하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도 주요 장소 외에는 더 이상 핵산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죠. 이 발표 내용은 무려 조회수가 22억 회를 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모두들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스제장 씨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방역 해제를 했는데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어쩌면 시험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스제장이 이렇게 풀어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정부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다고 나갔다가 잘못해서 감염이 돼서 기니아 피그처럼 새로운 조치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조심하고 더 공공장소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5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스제장 씨의 감염이 확대돼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 정부가, 중앙 정부는 헛갈리는 이야기를 하고 각 지방 정부는 어떤 데는 방역을 풀고 어떤 데는 방역을 계속해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재정이 작용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9월달 중국의 주요 코로나 검사 회사 11군데, 이 회사들의 미수금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90%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로 방역 정책 계속할 수 있느냐,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감당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를 했죠. 황현종이라는 전문가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이런 대규모 검사 비용을 계속 지불할 돈이 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동우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핵산검사 비용은 연간 1조 7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380조에 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돈이면 작년도 중국 총 재정 수입의 9%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국의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던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중앙정부가 한 16% 정도 되고요. 지방정부가 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지방정부가 거의 절대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연간 예산이 우리 돈으로 700조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위안화의 환율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되는 돈을 매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들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재정이 아직 견뎌주는 곳에서는 만일에 감염이 터져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강력한 방역 정책을 지속을 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도 돈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지방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완화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상황이라는 것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거, 외신이 발표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달부터 몇몇 한인 기업인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재중 한인 체감 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지만 조금씩 가꿔서 보다 유의미한 지표로 성장시켜 나가고 싶은 것이 이제 저의 희망이죠. 이번 11월에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하고 실제 보도에 나오고 있는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현지 기업인들이 느끼는 방역 정책의 경향 지표를 보면 68.8%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현재 제로 방역 정책은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경기 전망을 묻는 지표에 대해서는 46.9%로 나타났습니다. 임계치 기준점이 50%이기 때문에 비관하는 쪽이지만 10월 달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코로나 방역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와 상통하는 거죠. 문제는 소비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에 발표한 10월달 주요 경제 통계를 보면은요, 중국의 소매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0.5% 줄었습니다. 특히 행동 제한의 영향을 받기 쉬운 음식점 같은 곳이 8.1%나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공업 생산은 5%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고정자산 투자도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증가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중국 소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 11일 광군제, 이때 판매 현황이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징동닷컴 이런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모두 금년도 매출 데이터를 부분 데이터만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도 중국의 소비가 본격적으로 침체한 것으로밖에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죠. 여기에다가 마윈의 알리바바 그룹이 17일 날 3분기 결산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손익은 적자였습니다. 알리바바는 이게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소비 감퇴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주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중국의 소비가 이젠 확실하게 침체다라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 공식 통계로 10월 달에 CPI가 0.1% 상승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0.1% 상승이라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 현지 체감 물가 변화율은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 지표값 기준으로는 83.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올라갈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은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소비를 미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한국 상품들이 어느 정도 판매가 좀 나아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 상품들의 판매가 다음 달에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은 계속 비관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인도네시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게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 잘 팔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수치를 보면 작년만 해도 비관적이었는데 숫자로는 40.9%였거든요. 11월에는 18.8%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아마 중한관계가 최악이다 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서방 기업의 중국 철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주 큰 일은 아니지만 온라인 게임으로 유명한 미국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중국의 퍼블리셔인 왕이와의 라이센스 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대부분의 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블리자드의 매출 중에서 이 라이센스 계약이라는 것은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제조뿐이 아닌 인기 게임 같은 그런 서비스마저 중국 시장을 떠나게 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중국에서도 인식하고 있는데 타겟책은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협의 경제위원회 부주임인 양 웨이민은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위험은 너무 느린 성장률이라고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중국 GDP가 1, 4분기에서 3, 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성장에 그쳤죠. 연간 목표인 5.5%는 이제 생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경제가 점차 디플레이션에 접근하고 있다고까지 보았습니다. 중국 항생은행의 왕단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 소비자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도 훨씬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의 가장 큰 금융 리스크로 남아있다고 했죠. 그리고 현재 엉망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둔화 또한 간접적으로 소비에 하향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중국 경제가 지금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중국 정부가 방역을 완화하기 전에는 경제 회복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들 중국이 언제쯤 방역을 완화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케빈 러드 전 총리는 중국이 내년도 중반 돼야 제한을 완화할 것 같다. 그런 징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코로나 완화를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이나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 내에서도 조금씩 중국산 백신의 효력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인정하는 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2종 부스터 백신 접종률이 5%에 불과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가 주의를 끄는 이유는요.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부스터샷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2월 기준으로는 40.1%, 7월에는 55%에 도달을 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너무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보도를 보면 10월 초 현재 부스터샷 접종률이 57%에 불과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중지 상태나 다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미디어들의 보도 방향에 변화가 생긴 거죠. 중국의 관영 매체들의 보도 방향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지금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중국 정부 내 기류가 커졌다는 뜻일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전국에서 인민대표가 모여서 시진핑 3기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내년 3월 양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중국 각지 인민들의 의견이 인민대표들을 통해서 직간접으로 지도부에 전달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이 양회에서조차 뚜렷한 변화 기조가 나오지 않는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처럼 내년 말에나 방역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는 내년 말이 되기 전에 일부 지방정부들이 재정이 파탄이 나면서 디폴트가 생길 가능성도 있죠. 그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내년도 중국 경제는 더욱 어두운 전망이고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